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중국 고대사 한나라의 역사 5부이고 아직 남은 한 무제의 전쟁과 우리에게 가슴 아픈 고조선 멸망까지 다뤄보겠습니다. 기원전 133년에서부터 119년에 이르기까지 20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총 7차례의 흉노 원정 결과 흉노족을 고비 사막 위쪽으로 쫓아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토록 긴 대외 원정은 한나라 국가 재정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 한 번만 해도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이 소모되죠. 따라서 한무제는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새로운 경제 정책을 고민하고 있었고 그렇게 상홍양이 등용됩니다. 상홍양은 상인 집안의 아들로 셈을 워낙 잘하기로 유명해 일찍이 국가관청에서 일하다가 한무제의 눈에 발탁되어 일종의 재정장관으로까지 진급합니다. 막북대전 1년 전이었던 기원전 120년 한무제가 한창 막북대전을 구상하고 있을 때 국가 예산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다 보니 상홍양에게 자문을 구했고 상홍양은 염철 전매제를 제안했습니다. 많은 갑론을 바 끝에 막북대전을 코앞에 둔 기원전 119년 실시된 염철 전매제는 중국 경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랍니다. 염철 전매제란 그간 민간에 맡겼던 소금 산업과 철 산업을 더 이상 민영화하지 않고 궁영화한다는 정책이었습니다. 소금과 철이라니 한 사회를 운영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두 가지잖아요. 소금과 철 공장을 국가관청에 귀속시키고 중개업자와 공급자들도 전부 공무원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금과 철을 국영화하니 그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나중에는 술 산업도 국영화해버리죠. 한 무제 때의 염철 전매제가 선례가 되고 그 효과가 국가 예산에 얼마나 강력한지 아니까 이후 모든 중국 왕조들은 적어도 소금만큼은 전부 전매제, 즉 국영사업으로 운영합니다. 소금 사업을 국가가 독점하고 민간 상인들의 소금 장사를 금지하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밀수가 성행합니다. 지하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사에서 중국의 역사를 뒤바꾸는 사건에는 늘 그 시작이 불법 소금 장수들로부터입니다. 앞으로 중국사를 접하실 때 이 불법 소금 장수들에게 한번 집중해보세요. 당시 베트남에는 조타가 만든 남비엣이라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초반에 남비엣과 한나라의 사이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남비엣의 아잉부엉 왕 때 남비엣의 국론이 분열되는데 아잉부엉의 어머니가 한나라 사람이었고 한무제는 그 아잉부엉의 어머니 규씨를 통해 남비엣에 강력히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죠. 그러나 승상 여가로 대표되는 남비엣 현지인들은 자주권을 원했고 남비엣은 친한파와 반한파로 나뉩니다. 이때 왕의 모후 규씨와 친한파가 반한파의 승인 없이 제멋대로 한나라 군대의 주둔을 허용해주자 분노한 여가와 반한파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규씨를 죽이고 끼엔득을 새로운 국왕으로 옹립했습니다. 반한파가 득세한 남비엣을 한무제가 가만둘 리 만무했고 가뜩이나 흉노족 토벌하고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때 기원전 112년 한무제는 노박덕 장군과 양복 장군에게 10만의 병력을 주어 남비엣을 멸망시켜버렸습니다. 한무제는 멸망시킨 남비엣의 영토를 7개의 군을 설치하여 다스렸습니다. 마치 나중에 한무제가 고조선을 무너뜨리고 한사군을 설치한 것과 같은 거죠. 한무제는 기원전 110년 2개의 군을 추가해 총 9개의 군을 만들고 교지자사부를 만들어 9개의 군을 총괄하게 했습니다. 남비엣을 멸망시킨 정벌군은 기왕 내려간 김에 윈난성, 구이저우성, 스촨성 등 기존 황하 문명의 중하권에서 멀찍이 떨어진 서쪽 지대의 여러 소수민족들을 전부 평정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6개의 군을 설치하죠. 이렇게 북쪽의 흉노족에 이어 남쪽의 베트남, 서쪽의 소수민족들을 정벌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동쪽의 고조선이었죠. 상홍양의 염철 전매제로 많은 국가 예산을 충당했으나 막북전투와 남비엣 정벌은 그 충당된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국가 예산이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만성적인 적재 재정에 고민하던 상홍양은 균수법과 평준법을 실시합니다. 균수법이란 국가가 각 지방에서 물자를 조달하는 그 루트에서 중간 브로커들을 싹 없애고 일종의 세금 형태로 국가에서 수취한 뒤 그렇게 모은 물자를 특정 품목이 필요로 하는 지방에 파는 경제정책입니다. 평준법은 물가 조절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전 물자에 대한 가격을 규제하는 동시에 그 차익을 국가가 가져가는 형태죠. 염철 전매제부터 균수법과 평준법 등 새로운 경제정책의 목적은 딱 하나, 국가 예산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한무제는 오수전이라는 화폐를 만들어 상홍양의 각종 경제정책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편 한무제는 고조선의 국왕 우거왕도 마찰을 빚고 있었습니다. 우거왕은 고조선의 전성기를 이룩시킨 왕으로 적극적인 개방 정책으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또 다른 곳으로 전파시키며 중개 무역으로도 막대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의 나라들이 한나라에 조공을 할 때도 고조선이 중간에서 가로막기도 하는 등 우거왕의 자신감은 대단했고 점점 한나라에게도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더니 아직까지는 한나라의 영토였던 요동을 선제 공격합니다. 한무제는 5만 병력을 동원해 순체와 양복을 내세워 고조선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순체는 육로로 요동을 통해 고조선으로 진격했고 양복은 산둥반도에서 수군으로 보급 업무를 위해 고조선으로 향했습니다. 전형적으로 중국이 한국을 공격할 때 쓰는 루트죠. 그런데 한나라군은 고조선과의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한무제는 협상으로 끝낼 생각이었는데 고조선의 우거왕은 전쟁을 원했습니다. 아무리 고조선이 이기고 있는 전세여도 화친을 거절하고 전쟁을 재개한 우거왕의 선택은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고조선 내부에도 주전파와 주화파로 나뉘었는데 전쟁을 원치 않았던 주화파들이 우거왕을 살해한 겁니다. 주화파들은 화친을 다시 원했으나 정작 이번에는 한나라 측에서 원치 않았고 한나라군은 고조선의 수도 왕검성을 포위, 살해된 우거왕의 아들이 투항하고 한나라군은 우거왕의 아들을 내세워 백성들에게 항복을 자극하면서 왕검성의 성문이 열렸고 기원전 108년 고조선도 멸망합니다. 한무제는 베트남 전벌 때처럼 멸망한 고조선의 영토에 낭랑, 현도, 임둔, 진벙군 총 4개의 한사군을 설치하죠. 이 중 낭랑군을 제외한 나머지 3개는 토착 현지인들의 반발로 금세 무너지기는 합니다. 고조선을 끝으로 한무제는 동서남북 모든 원정을 마무리합니다. 한무제 시기 중요한 또 한 사람이 사마천입니다. 사마천의 아버지는 천문과 역법을 연구하는 총괄자였고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한나라 전국을 여행 다니며 식견이 굉장히 풍부했다고 합니다. 워낙에 여행을 많이 다니며 28살이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부터 관직 생활을 시작합니다. 사마천도 한무제의 정벌전에 참여하기도 했고 아버지와 비슷한 관직을 역임했죠. 여행 경험이 풍부하고 보고 들은 식견이 넓다 보니 과학적 지식과 재능이 출중했겠죠. 그런 사마천에게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흉노족 원정에 성공한 한무제였지만 간간히 흉노족들은 계속 사막을 내려와 국경을 침탈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릉 장군이 흉노족에게 투항했는데 분노한 한무제가 이릉의 가족들을 몰살해버리려고 하자 이릉의 친구였던 사마천이 이릉을 변호해버립니다. 이릉을 변호한 자체만으로 또 화가 난 한무제는 사마천을 파직시키고 하옥시킨 뒤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사마천은 한무제에게 용서를 구하며 스스로 성기를 자르는 궁형을 자처합니다. 한무제는 받아들였고 사마천은 그렇게 됩니다. 이토록 비굴한 삶을 살 정도로 사마천은 죽고 싶지 않았나 보구나 싶지만 사마천에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사마천의 아버지가 중국의 모든 역사를 총망라하는 책을 집필 중이었는데 미처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고 사마천에게 남은 책의 완성을 맡긴다는 유언을 남깁니다. 사마천은 어떻게든 이 역사서를 완성하고 싶어 했고 차마 죽을 수가 없어서 궁형을 자처했던 거죠. 그리고 기원전 92년 마침내 사마천은 130여 권의 모든 중국사를 집대성한 여지껏 존재하지 않았던 역사서를 완성하니 이름하여 사기입니다. 사기는 동양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서를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동아시아에서 모든 역사서의 모델이 된 책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고려시대에서도 한국판 사기를 만들겠다고 김부식이 집필한 게 삼국사기인 것처럼요. 아무리 염철 전매제니 오수전이니 균수법이니 평준법이니 해도 한무제의 대외 원정은 도저히 커버가 불가능할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빠져나갔습니다. 한무제 이전 할아버지 문제와 아버지 경제 때에 쌓아놓았던 그 튼실했던 국가 예산이 전부 고갈나버렸죠. 전쟁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의 화려한 궁궐과 진시황릉에 버금가는 자신의 무덤을 만들겠다며 무리한 토목공사로 국가 예산은 더 파탄이 나버렸고 백성들의 삶은 더 피폐해집니다. 또 육아와 법가의 교묘한 활용술로 어느 정도 황제권을 강화해놓은 한무제였지만 말년의 한무제는 갑자기 도교와 사이비 종교에 흠뻑 빠지더니 봉선의식과 각종 쓰잘데기 없는 대규모 종교 행사들을 괴차하기도 했죠. 그 비용 다 백성들 고혈자 내는 거잖아요. 한무제의 제위가 54년으로 한나라에서의 제위 기간이 가장 긴 황제인데 그 긴 기간 사치벽을 고치질 못했으니 아니 오히려 더 심각해졌으니 한무제 말기 한나라의 상태는 어땠겠습니까? 기록에 의하면 한무제 말기 경제력이 파탄나 온 백성이 유랑민이 되고 그 절반은 죽었으며 풍년이 들어도 기아를 맺지 못해 서로 아이를 바꿔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한무제 이후 한나라는 급격하게 쇠퇴하는데 이래서
어느 나라든 정복군주를 평가할 때는 정복군주 그 다음 세대를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뛰어난 정복군주는 다음 세대까지 영광이 이어지지만 제멋에 취한 정복군주는 그 군주가 죽으면 그 영광도 빠르게 쇠퇴하는 법이죠. 한나라의 쇠퇴기는 6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